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견디는 힘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눈이 쌓이는 이 적설하중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전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 100년 동안의 주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상으로 눈이 왔다면 이런 이제 H빔 자체가 힘을 버텨주는 부재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재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칫 본인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붕괴 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일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이맘때면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즉 OT를 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T 행사 도중에 폭설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1년 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시의성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마 이제 눈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한 것 같은데 먼저 당시 벌써 11년이나 또 지났기 때문에 뉴스 영상 두 편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을 떠받치던 기둥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내려앉은 강당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6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강당에서 무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무대 쪽으로부터 막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가. 어이없는 사고에 10명이 큰 변을 당했습니다. 중상 2명 등 부상자 105명 가운데 부상이 가벼운 80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사고 당시 강당에서 신입생 환영 행사에 참석하고 있던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은 560여 명. 붕괴 순간 출입구 주변의 학생 일부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부지직 소리가 나는 붕괴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대피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학생들이 현장에 눈 속에 깔려서 매몰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폭설만 탓하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은 지붕. 조립식 패널 지붕이 여기저기 휘어지고 찢겨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지면서 강당 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두둥해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다 한 번에 나가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너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비명지르고 앞에서 야, 뛰어 그러길래 그냥 바로 뒤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었거든요, 저는. 사고 직전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행사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무대 위쪽부터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되자 50cm의 눈을 이고 있던 지붕은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대 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강당 지붕은 10초도 채 되지 않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붕은 V자형으로 무너졌고 무너진 구조물이 출입구를 막아 학생들은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망찬 캠퍼스 생활을 그렸던 신입생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환영회장은 악몽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오늘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또 눈이 많이 온 곳에 가시는 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시 사고 개요부터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앞서 보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 또 사진, 또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2014년, 그죠? 딱 이제 11년 전인데요. 네. 2월 17일 경주 소재의 그 리조트에서요. 그 체육관 안에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 행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행사가 있기 전에 며칠 전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지붕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행사 중에 이제 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체육관에 지붕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그 천장이 붕괴되고 또 건물 벽면까지 같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요. 그 당시 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실 크고 작은 이런 안전사고들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공간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고 또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친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한 560여 명의 학생들, 한마디로 신입생들이 전체 다 이제 모여서 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행사들을 하고 있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어떤 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정말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벽면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곧이어서 바로 지붕이 붕괴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대피가 가능했던 또 신속하게 대피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미 대피를 한 상황에서 다른 후배 학생들을 다시 구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경주 지역에는 무려 열흘 동안이나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서 이 체육관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눈의 하중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관련 뉴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숨가쁜 구조 손길 옆으로 성인 무릎만큼 쌓인 눈. 경주시 양남면에는 지난 열흘 동안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사고 직후 기상청이 리조트 주변에서 측정한 적설량은 40cm. 하지만 녹은 눈을 감안하면 더 많은 눈이 쌓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어서 무게는 더했습니다. 기상청은 약 50cm가 쌓였을 경우 1제곱미터의 눈의 무게는 50kg이지만 습기를 품으면 최대 3배인 150kg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00제곱미터 면적의 강당 지붕에 최대 180톤의 무게가 가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고가 난 리조트 강당은 1제곱미터에 112kg까지 버티도록 설계됐지만 쌓인 눈의 무게는 제곱미터당 150kg이 넘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의 온기와 조명 열기 등으로 지붕 위에서 녹은 눈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음향장치에서 나온 진동 등이 충격을 주면서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눈의 하중이 정말 무섭고 무겁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예측 가능한 것 같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저 과연 건물은 그만큼 눈이 열흘 동안 관측 사상 가장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눈의 하중을 견디게끔 설계가 애초에 됐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견디는 힘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무게를 버텨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무게 활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게도 견뎌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자연 현상적인 부분에 이제 힘을 견뎌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하중, 그다음에 바람의 힘을 견뎌야 되는 풍하중, 네. 그리고 또 눈이 쌓이는 이 적설하중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적설하중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00년 주기, 한마디로 그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눈이 온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의 눈이 쌓였을 때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갖춰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 건축물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할 당시에 구조 설계 또 구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만 문제는 앞서서 이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 100년 동안의 주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이상으로 눈이 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버티긴 좀 힘들었을 텐데요.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대략 이제 눈이 온 여기에 적설량 정도가 한 0.5m 정도까지 쌓였을 때도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안전성이 있게끔 계산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당시에 눈이 온 게 한 0.4m 정도 이렇게 이제 눈이 쌓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당시에 쌓인 게 아니라 더 많이 쌓였는데 녹아서 그 정도니까 아마도 무게는 훨씬 더 나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무너진 건물이
이게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조립식 건물이었다. 또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얘기됐던 것들이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는 이런 건물들을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다고 이거 너무 부실하게 지은 거 아니야?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공법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어떤 공법을 쓰더라도 충분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중에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어 있어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한 공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사용되었던 공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샌드위치 패널하고 그다음에 철골 구조로 이렇게 것들을 이제 짓는 형태인데 안에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기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게 되면 공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많으니까 가운데 이제 이 기둥들이 없게끔 그래서 벽체 쪽에 이제 철골로 되어 있는 기둥들이 이제 일체화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 더 지붕을 이제 구조에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구조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보라고 하는 주요 구조부에서 보, 기둥, 그러니까 수평으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보 같은 것들을 걸어서 지붕의 무게를 보에 얹어주고 보는 또 각각의 기둥에 이제 힘을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실제 설계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보 자체가 한마디로 보 역할을 해야 되는 H빔 자체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의 이런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재들이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구조 부재들이 실제 도면상에 나와 있던 이런 구조 부재들보다도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약한 부재들이 또 사용됐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그 리포트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설계도에 있던 지붕 H빔을 생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그리고 이 H빔이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게 이 내용인데요. 사실 실제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건축물이 다 모두 다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건축물 중에서도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직접 받는 한마디로 무게를 직접적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을 주요 구조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구조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그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육관 공간을 넓게 쓰려다 보니까 기둥들을 촘촘히 박아서 이런 부분들 힘을 받게 하기보다는 벽체 쪽에 이제 기둥들이 일체화돼 있고 그 기둥을 가지고 전체 건물들을 이제 하중을 버티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붕 같은 경우는 공간의 중앙부에도 이제 지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중앙부에는 받쳐주는 어떤 구조물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로로 천정 쪽에 하부에 벽체 만나는 부분에 가로 부재를 넣어서 이 가로 부재에 힘을 얹어서 그 힘에 다시 양쪽 끝에 있는 기둥에 얹어지게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로 부재 힘을 받아줘야 되는 가로 부재인 H빔 자체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들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도 건축물에 크게 부담이 안 됐어서 사실 문제는 없었겠었습니다만 이 당시처럼 눈이 이제 많이 와서 더 무게가 많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H빔 자체가 힘을 버텨주는 부재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리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근에 또 같은 구조로 지어진 공장 건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장주들이 소방호스로 지붕에 쌓인 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걸 미연에 막았다. 그런데 이 체육관은 그런 관리는 안 한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특별하게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체육관 구조 자체가 사실은 또 굉장히 높이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붕 쪽까지 이런 눈을 치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 좀 여의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례적으로 굉장히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상황이라면 아무리 구조적으로 이런 설화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제설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이용상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도 이 당시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 규정들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안전관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사실 뭐 이 정도 그냥 적당히 와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야말로 뭐 폭삭 내려앉기까지
초 정도, 뭐 그 조금 넘는 정도 불과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경우는 진짜 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고 바로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당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럼 없었던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가 이 학생들이 익숙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때 그렇죠. 이제 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이제 처음 묵는 숙소이자 이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체육관 안에 출입구 자체가 어디에 비상 출입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행사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출구들이 사실은 주 출입구, 한마디로 이 학생들이 들어왔던 출입구 이외에도 몇 군데 출입구가 더 있었거든요. 네. 뭐 무대 뒤쪽에도 출입구가 있었고 또 반대쪽 벽면에 이제 출입구 반대쪽 면에 벽 오른쪽에도 출입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무대 뒤쪽에 있던 출입구는 무대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가려져서 사실상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또 반대쪽 오른쪽에 있던 출입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기 위한 이런 대자보 같은 것들을 벽면에 쪼르륵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자보들을 붙여놓은 상황에서 문을 열고 닫으면 사실 대자보가 찢어지니까 문은 잠근 상태에서 거기를 대자보로 붙여놨으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또 혹시 알았다고 해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들어왔던 좁은 출구 쪽으로 다 나가야 되는 한마디로 굉장히 복잡한 또 그리고 혼잡한 상황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좀 마음에 걸렸던 게 당시 이제 희생자 중에서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후배들을 인솔해서 나온 후에 미처 나오지 못한 학생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가 2차 붕괴가 일어나면서 변을 당한 그 학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학생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민의식을 발휘를 해서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과 가까운 사람 또 본인이 또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분들이 이제 안에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제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하신 다음에 다시 그 재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대피를 한 상황에는 그래도 그 안에 상황들이 더 악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실 내가 다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그 안에 상황들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꼭 구해야 될 만큼의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 그 구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꼭 붕괴 현장이 아니더라도 화재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집중호우, 몇 년 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도 이게 사람들을 이제 이 폭우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침수된 곳으로 가지는 이런 상황들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는 자칫 본인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일단 대피를 했다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들을 구조하러 오시는 전문 구조 요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또 그 사람들의 위치까지도 대략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전문적인 구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용이하게 빨리 구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문적으로 소방대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구조를 하거나 인명 수색을 하는 분들도 붕괴 현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 안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체크를 한 이후에 가서 구조를 하지 그냥 들어가서 구조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화된 분들도 사실은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붕괴 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일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뭐 맞습니다. 놓고 왔다라거나 막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또 다른 붕괴랑은 또 다른 게 붕괴는 한 번 무너진 다음에 추가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피를 하신 다음에 저 안에 내가 중요한 걸 놓고 왔고 혹은 또 사람을 누구를 또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 내가 나올 때 요 정도 화재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서 구조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겠구나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시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천천히 타다가 일정 순간이 지나면 굉장히 급속하게 화재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시간에 다시 들어가 보면
내가 나올 때 그 현장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네. 훨씬 더 화염이 다 확산된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화재 현장에서도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조트 같은 경우 사고 리조트는 산 정상이라는 위치, 그다음에 또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119 구조대가 접근을 하거나 구조를 할 때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리조트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인데 진입로가 하나뿐이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사실 뭐 이런 소방차들의 접근이라든지 또 접근에서도 소방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구조라든지 화재 진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이 진입로의 확보라든지 또 다른 우회 경로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적극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은 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붕괴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건물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피로라든지 또 피난 출구 뭐 여러 가지 그 건물 자체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화돼 있지만 주변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내 땅이 아닌 부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캠핑장에서 불이 나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캠핑장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캠핑장을 선택하실 때 가급적이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상 차량이 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제 이 폭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규모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도로 여건들은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나의 경로로만 되어 있지 뭐 여러 가지 여러 경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비상 상황 시에 이렇게 이제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이렇게 이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된 심의나 건축에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이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여건, 도로들이 제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지 또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 부지에 접근이 가능한지 또 접근에서도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 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반영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형 건축물이나 큰 대상물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지만 이미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실은 규모가 작은 이런 대상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접근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 소방대에서는 항상 이제 그 관내에 여러 가지 이제 대상물들을 수시로 이제 방문을 해서 접근하는 경로들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소방 활동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서 실제가 화재가 났을 때 그래도 가장 빨리 또 이런 것들이 진압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 수색 또 구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시공이나 또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이런 건물들은 이런 폭설에는 이제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라는 교훈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설로 또 많은 건축물들이 붕괴가 되기도 했고 사상자도 났었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잊혀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프 연습장 구조물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구겨지듯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실외 골프 연습장 천장이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연습장에 손님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작업장에 있던 근로자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CCTV 화면이 건물 잔해로 가려집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 건물 지붕이 무너졌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안성에선 자동차 부품 공장에 덮개가 무너져 7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택배회사 가건물이 무너져 택배기사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에선 눈을 치우던 60대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앞입니다. 눈이 위로 쌓이면서 천장이 위태롭게 휘어졌습니다. 이번 폭설로 경기 지역에서만 이재민이 80명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도깨비 시장 지붕이 100m가량 무너졌고 안양시의 농수산물센터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안성시에선 육교 지붕이 무너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일대에선 정전으로 750가구의 전력 공급이 4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폭설로 전력시설에 이상이 생기면서 오늘까지 전국에서 130여 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교수님, 평소에도 건물마다 좀 이렇게 적설하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적설하중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은 대책이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눈에 대한 하중까지를 감안해서 건축물을 짓게끔 100년에 한 번 오는 예, 맞습니다. 눈까지. 그 정도의 강도로 짓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비도 마찬가지지만 눈도 사실 과거랑은 다른 패턴으로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눈이 한꺼번에 와서 쌓이는 경우에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눈에 대한 하중을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눈이 쌓였을 때 붕괴의 위험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이 보도에서도 나간 것처럼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주차장의 캐노피라든지 혹은 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건축물로서 이런 하중 자체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임시 가설물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왔을 때 쌓이면 적게 오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붕괴의 우려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시 구조물이나 가설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눈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눈을 제설을 하는 그때 눈이 쌓이지 않게끔 수시로 제설을 해줄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춘다든지 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스노우 멜팅하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서 눈이 많이 쌓이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예비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이제 시설적인 부분으로 조치가 어렵다면 혹시라도 붕괴를 대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쌓였다면 그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용을 조금 하지 않으셔서 붕괴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오는 상황들 또 이제 이렇게 앞으로도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과는 다르게 벌써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붕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건물이라든지 이용자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대비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마우나 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학 오리엔테이션 OT 등 단체 행사에 대한 안전 지침이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리조트의 이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사실은 또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학교 행사 과정에서 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이런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전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행사나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전까지 이런 위험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상당히 많이 이제 공감을 얻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행사들은 학생의 주관으로 했었거든요. 학생들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네. 근데 이제 위험한 사고들 또 학교 측에서는 이런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부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대학교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한다거나 대학과 학생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챙기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학생 신입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행사에 관련된 이런 지침들도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지 학생회 이런 부분들 좀 지켜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챙기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도 이루어졌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 가서 숙박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부분 이제 각각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디 가서 1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날 오리엔테이션을 당일날 하고 또 오히려 이제 귀가했다가 다음날 다시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방식들도 좀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이게 또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무조건 안 하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각 학교별로 혹은 또 학교의 학과별로 또 진행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기보다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장점을 살리면서 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유사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건물주, 건물 관리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 사고들이 있지만 붕괴 사고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경험하는 사고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붕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 붕괴가 발생했을 때 건물 자체에 모든 사람들한테 위험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충분히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뭐 일반적인 건물에서의 붕괴라기보다는 사실 공사 현장이라든지 노후 건축물 이런 쪽에서 사실 붕괴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안전이라든지 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건 왜 나오는 예, 거예요? 실제로 저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고척돔 야구장에 그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인데요. 네. 저 캐노피가 왜 저렇게 꽃송이 모양으로 저렇게 생겼냐면은요. 네. 고척돔 야구장이 이제 개장을 한 이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고척돔 야구장 지붕에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척돔 야구장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굉장히 높게 생겨서 이 눈들이 쌓여 있다가 점점 녹으면서 이 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저 인도에 지나가던 분이 눈을 맞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부상자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렇게 이제 인도로 떨어지는 눈이 이제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사고 부상을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안전한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눈이 저기로 떨어져서 이제 다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저기서 한꺼번에 쏟아지면 저 꽃송이 같이 펼쳐진 부분의 위쪽 상단에 보시면 철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떨어지면 눈이 이제 가루로 작은 가루로 비산이 돼서 큰 덩어리를 맞아서 다치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안전한 이제 구조물들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눈에 여러 가지 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대비하는 하나의 이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저는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저런 부분들에 이를테면 이 출입 통제를 한다. 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이제 눈이 쌓이는 시기에 뭐 이를테면 바리케이트를 친다거나 또 경고문 같은 것들을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이제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안전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런 이제 좋은 사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고 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눈이 많이 오는 시기에 또 실제로는 눈이 많이 온다는 건 눈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눈이 녹고 하면서 미끄러지는 사고라든지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각자가 조심하고 또 관리적으로도 또 조치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조치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눈이 떨어지면 사실 그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붕에서 흘러내려서 사람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눈도 그렇고요. 눈이 녹으면서 사실은 또 처마 같은 부분에 건물 끝단 부분에 이제 고드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길게 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녹으면서 또 얼음이 얼면서 낮에 녹으면 고드름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런 걸로 부상도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소방대 이제 구조대들 중에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건물의 고드름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건물에 고드름이 열려서 보행자들이 위험한데 이건 우리가 가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대한테 신고를 하시면 소방대들이 이런 부분들의 제거 작업들도 해주시니까요. 그렇군요. 직접 하기 어렵다면 소방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드름은 동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왠지 눈이나 고드름 이러면은 정취가 있는 예, 좀 친근하죠, 네, 그죠? 친근하게만 생각하는데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교수님을 뵌 걸로 인해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